아버지의 마지막. 화장실에서 쓰러진 아버지가 응급실로 실려가신 뒤 2달이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다. 87이셨다. 아버지는 생전에 당신이 100살까지는 거뜬히 살 것이라고 자신하셨다. 어릴 적 고향에서는 80대에 돌아가시면 참 오래 사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 나이를 훌쩍 넘겼으니 요즘 세상에선 그냥 오래 사는 것 아니겠냐며 웃으시곤 했다. 실제로 아버지는 집 근처 빈 땅에 제절마다 채소며 옥수수, 호박, 고구마를 심고 가꾸시며 노년을 보람차게 보내셨다. 나는 친정 근처에 살면서 아버지가 거둔 옥수수와 고구마를 실컷 얻어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일구시던 밭에 빨간 말뚝이 박혔다. 이듬해 봄부터 그 자리에 도서관이 들어선다는 것이었다. 10년 넘게 아버지의 손길이 닿던 땅을 내어드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 동생의 직장이 대구로 옮겨지면서 부모님도 함께 내려가시게 됐다.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바깥을 누비시던 아버지가 8층 아파트 안에 갇힌 신세가 됐다. 귀가 어두워 보청기를 끼셨지만 자취를 할 때는 아무 불편이 없으셨는데 낯선 도시의 아파트 안에서는 달랐다. 혼자 화투를 치시다가 지루해지면 창밖으로 오가는 차들을 하루 종일 내다보셨다. 동네 공원 산책이 외출의 전부였고 노인회관은 처음부터 거들떠보지 않으셨다. 회비를 내고 모이는 그곳은 늙은이들이 돈 주고 노는 데라는 생각이 확고하셨던 것 같다. 반면 어머니는 이사 전이나 후나 이웃과 금세 어울리며 잘 지내셨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점심을 드시고 공원에 나가신 아버지가 집을 찾지 못하고 한참을 헤매셨다는 것이었다. 같은 길을 반복해서 오가며 두리번거리는 아버지를 수상히 여긴 경비원이 직접 모시고 왔다고 했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알츠하이머가 초기를 이미 넘어선 상태였고 스트레스도 심한 상황이라고 했다. 얼마 후 동생 가족과 함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달백숙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조수석에 앉으신 아버지가 집 근처에서 차가 멈추자 동생에게 차비가 얼마냐며 지갑을 꺼내셨다. 동생이 웃으며 아들한테 무슨 차비를 내시려 하냐고 하자 아버지는 택시인 줄 알았다며 멋쩍게 웃으셨다.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뵌 아버지는 몸 곳곳에 링거줄이 달려 있었고 머리 위로 수액병 2개가 매달려 있었다. 나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점점 예뻐지네. 얼른 시집 보내야겠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내가 결혼하기 전 20살 무렵의 딸로 기억하고 계셨다. 다시 그 서늘한 기운이 스쳐갔다. 불편한 데 없으시냐고 여쭤보니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밥은 언제 주냐고 물으셨다. 포도당 수액이 밥 대신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하자 아버지는 링거줄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수액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이게 밥이 된다고 하네 하면서 갑자기 버럭 화를 내셨다. 감정이 격해지시면 이북 고향 사투리가 짙어지시던 아버지였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 쪽을 바라봤다. 아버지는 줄을 다 뽑고 집에 가겠다며 링거줄을 잡아당기려 하셨다. 간호사가 달려와 진정제를 놓고 나서야 아버지는 순한 양처럼 잠이 드셨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줄을 뽑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병원 측은 결국 아버지의 팔다리를 묶어야 했고 상태는 나날이 나빠졌다. 호흡기를 달고 연명 치료가 시작됐다. 동생, 올케, 어머니, 조카가 번갈아 가며 아버지 곁을 지켰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 앞에서 모두 그저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동생은 그때 그냥 가시게 해드렸어야 했다며 울었다. 차라리 집으로 모셔와서 좋아하시던 고구마며 옥수수를 드시게 하고 편히 쉬시게 해드렸더라면 하는 생각이 뒤늦게 밀려왔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밤 꿈을 꿨다. 누런 황소 한 마리가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양동이에 담긴 무언가를 허겁지겁 먹어 치웠다. 이튿날 어머니께 꿈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는 금세 목이 메어 하셨다. 소는 조상이라 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내 집까지 찾아가 밥을 드셨겠냐고.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올해 90이시다. 100살까지는 거뜬하다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아무리 수명이 길어진 세상이라 해도 떠나가는 부모 앞에서 자식은 언제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보고 싶은 아버지, 그곳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좋아하시던 찰옥수수며 고구마 실컷 드시고 계시길 바란다. 두 번째 사연. 엄마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올해 6살이 된 큰아이가 새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됐다. 작은 민간 어린이집에 2년을 다니다가 이번에 규모가 큰 곳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소문난 곳으로 태어나자마자 계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도 5살은 되어야 입학할 수 있다는 인기 어린이집이었다. 입학 설명회 날 16달 된 둘째를 안고 참석했다. 옆자리 엄마가 아이를 보더니 언제부터 대기했냐고 물었다. 이 아이가 아니라 오빠가 입학하는 거라고 답하면서 오빠는 얼마나 대기했냐는 질문이 이어지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잠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큰아이는 일반 대기 순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장애 통합반으로 지원해서 입학하게 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글을 스스로 깨치고 처음 보는 영어 단어도 거뜬히 읽어내는 아이였다. 그냥 똑똑한 아이라고만 생각했다. 유독 겁이 많은가 싶었는데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었고 또래와 어울리기보다 혼자 책 읽기를 좋아하는가 싶었는데 사회성이 부족한 것이었다. 전문가마다 자폐 스펙트럼이라고도 하고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도 했다. 아이를 낳고 휴직도 못한 채 바로 일터로 돌아갔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어릴 때 내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내가 잘못 키운 것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몇 달을 방법도 찾지 못하고 울면서 보냈다. 그러다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전문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아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에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실을 따라다녔다. 언어치료, 놀이치료, 감각통합치료, 사회성 그룹치료까지 필요하다는 치료는 모두 받게 했다. 치료비는 만만치 않았다. 의료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40분 수업 한 번에 적게는 35,000원, 많게는 6만 원을 내야 했다. 의료비로도 교육비로도 분류되지 않아 소득공제조차 받을 수 없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치료비로 나갔지만 말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멈출 수가 없었다. 큰아이 치료실을 쫓아다니는 동안 둘째는 돌도 되기 전에 어린이집에 맡겨졌다. 큰아이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있는 엄마가 둘째마저 일찍 손에서 놓아야 했다. 미안한 마음과 함께 혹시 둘째도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늘 따라다녔다. 다행히 둘째는 큰아이와 달리 예민하지 않고 순한 편이었다. 엄마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애교를 부리며 선생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잘 지내고 있다. 새로 옮기는 어린이집에는 장애 아동 3명을 위해 특수교사 한 분이 배치된다고 했다. 아이 한 명에게 맞춘 개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고 했다. 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 아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바라는 것은 크지 않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고 어울려 사는 재미를 느끼는 아이가 되었으면 한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이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죄책감은 내려놓아도 된다. 경제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있겠지만 그 누구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일어나 주셨으면 한다.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모두 힘을 내시길 바란다. 세 번째 사연. 설레는 시골살이. 5년째 서울과 화천을 오가며 주말마다 농사를 지어온 주부다. 올 4월이면 드디어 화천으로 완전히 내려가 시골살이를 시작한다. 5년 전 자궁근종 수술을 받고 나서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땅을 사면 금방 내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 대학을 졸업한 쌍둥이 딸들이 마음에 걸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결혼을 시키고 떠나고 싶었지만 애인도 없는 딸들이라 기약이 없었다. 결국 3월에 딸들을 독립시키고 이제는 남편과 둘만의 인생을 살기로 했다. 봄이 오면 컨테이너에서 지내며 남편과 함께 흙집을 직접 지을 계획이다. 기대도 크지만 솔직히 두렵기도 하다. 그 두려움을 스스로 다독이고 용기를 내기 위해 서울에서 화천까지 걸어보기로 했다. 계기가 된 것은 지난 가을 지인에게 선물 받은 책이었다. 단양의 공동체 마을을 설립한 박기호 신부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는데 앞부분에 신부님이 서울에서 단양까지 걸어가는 글이 실려 있었다. 그 대목을 읽는 순간 나도 내가 살게 될 화천까지 걸어가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도 잠실 한강변을 따라 미사리까지 팔당역에서 양평역까지 혼자 걷곤 했다. 걷는 일만큼은 자신이 있었기에 쉽게 결심할 수 있었다. 남편은 집 걱정 말고 일주일간 숙박하며 걸으라고 용기를 줬지만 밖에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데다 주부로서의 일상을 완전히 비울 수도 없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어 걷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웠다. 서울에서 화천까지는 약 40km. 한 번에 20km씩 걸으면 7구간으로 나눌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말에 첫 발을 내딛고 올해 2월 초 7번째 구간을 끝으로 내가 살게 될 밖까지 걸어 마쳤다. 서울에서 화천까지는 옛 철기를 활용한 북한강 자전거 길이 잘 닦여 있어 걷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다. 북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길이라 풍경이 내내 아름다웠다. 겨울의 강변길은 동양화한 폭처럼 고요하고 신비로워서 마음이 절로 차분해졌다. 두 구간을 마치고 난 12월 중순부터는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미끄럽고 주변에 아는 사람 하나 없어 겁이 났다. 혼자 걷기에는 위험하다 싶어 세 번째 구간부터는 남편과 함께 걸었다. 걷다 보면 신기한 일이 생긴다. 부정적으로 굳어있던 생각이 긍정적으로 풀리고 좀처럼 용서가 되지 않던 사람을 생각하다가 어느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시골살이의 용기를 얻으러 나선 길이었는데 걷는 사이 마음이 오히려 넉넉해졌다. 걷는 내내 가장 많이 내뱉은 말은 아, 좋다였고 마음속으로는 행복하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아름다운 풍경에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아무도 없는 길에서 남편과 뽀뽀를 하는 소소한 행복도 맛봤다. 첫 구간을 혼자 걷던 날에는 남편 생각에 가슴이 울컥해 눈물이 나고 말았다. 결혼한 지 28년,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은 아니었지만 착한 사람 곁에서 마음 편히 살아왔다. 겁 많고 소심한 아내를 늘 품어준 남편 덕에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살 수 있었다. 시골에서는 그 남편을 호강시켜줘야겠다고 혼자 다짐했다. 마지막 구간을 마쳤을 때 가슴이 떨렸다. 쉰이 넘도록 변변히 해낸 것 하나 없다고 여겼는데 이것만큼은 제대로 해냈다는 성취감이 밀려왔다. 시골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긴 기분이었다. 이제 건축 허가가 나서 창고를 짓는 대로 이사할 계획이다. 시골에서 힘든 날이 오면 그 길 위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꺼내어 볼 것이다. 네 번째 사연. 나의 특이한 삶. 올해 37살이 되는 대한민국 남자다. 35살이 될 때까지 연애 한 번 해본 적이 없었고 첫사랑은 그해에야 찾아왔다. 대학 공부를 횟수로 11년 했다. 그 사이 손댄 언어만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영어, 그리고 우리말까지 10가지다. 유창하게 구사하는 건 이탈리아어와 우리말뿐이지만 나머지 언어들도 단어 모양만 봐도 대략 뜻을 짐작할 수 있다. 트랙터, 경운기, 예초기, 전기톱 같은 기계를 다룰 줄 알고 요리와 청소와 빨래와 다림질도 능숙하게 해낸다. 드럼, 기타, 플루트, 파이프 오르간도 각각 한 곡씩은 연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과 관련된 자격증은 단 하나도 없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가톨릭 성직자였다. 일반 대학을 다니다 신앙에 눈을 뜨게 되었고 세상의 욕망과 모든 소유를 내려놓는 수도자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우서른의 뜻에 따라 신학교에 입학했고 4년간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끝에 전 세계에서 해마다 20명만 선발하는 로마 교황청 산하 신학대학교에 초청 유학 기회를 얻었다. 그런데 그 기숙사 입학 조건 중 하나가 졸업할 때까지 취업 관련 자격증을 일절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낯선 땅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혹독했다. 라틴어권 학생들과 달리 이탈리아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도착했다. 스파게티, 피자 정도가 아는 단어의 전부였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속은 타들어갔다. 이탈리아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며칠 지난 어느 날 매운 것이 너무 먹고 싶었다. 학생 식당 선반 위에 빨간 고추 10개쯤이 고무줄로 묶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안 되는 이탈리아어와 손발짓을 총동원의 담당자에게 허락을 받고 그것을 통째로 얻었다. 점심으로 나온 붉은 수프에 잘게 썰어 넣고 먹었는데 이상하게도 맵다는 느낌이 없었다. 그날 오후 이탈리아어 수업이 유독 귀에 잘 들어왔다. 스트레스가 풀렸던 것 같다. 대신 그 고추 때문에 사흘 내내 배탈에 시달려야 했다. 한국 사람의 오기란 그런 것이었다. 50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매달린 끝에 2년을 공부하고도 떨어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이탈리아어 시험을 통과했다. 응시자 80여 명 중 합격자는 6명이었고 그 안에 내가 있었다. 시험을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듣기 시작했지만 내용은 여전히 버거웠다. 학기 초 성당에서 기도하다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진단명은 스트레스성 심장 발작이었다. 심장이 일시적인 쇼크를 일으킨 것이었다. 편히 쉬면 나아질 거라 했지만 공부는 멈출 수 없었다. 로마, 그리고 로마 안의 바티칸에서 지낸 지 2년이 지난 어느 수업 시간이었다. 갑자기 교수님 말씀이 한국어처럼 또렷하게 들렸다. 농담도 알아듣고 함께 웃을 수 있게 됐다. 공부에 날개가 달린 것 같았다. 이대로 잘 마무리되겠다 싶었다. 그러나 논문이 남아 있었다. 완성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다.
거의 누워서 지내다시피 하면서도 논문을 마쳐야 한다는 신념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리고 완성된 논문 파일에 덮어쓰기를 해버렸다. 복구가 되지 않았다. 논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망연자실한 채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공부를 마치겠다는 일념으로 기도와 미사를 빠지던 자신이 보였다. 신자들에게는 내려놓고 살라 훈계하면서 정작 자신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이 너무 싫었다. 짐을 간단히 챙겨 기숙사를 빠져나왔고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계셨다. 유학을 떠나기 2년 전 뇌졸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이후 줄곧 그 자리였다. 뇌의 3분의 1이 괴사해 눈 깜빡임으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셨다. 어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병원비를 감당하던 누나를 돕기 위해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무리하게 일하다 무릎에 탈이 났다. 수도회에서도 소식을 듣고 신부님, 수사님, 수녀님들이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오셨다. 부끄러워서 피했다. 대신 장상께 편지를 띄웠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그만두어야 했다고. 어쩌면 그때 떠난 것은 잘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 한동안 멍하게 지내다가 친척의 소개로 빵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적성에 맞았다. 빵을 다루는 일이 행복했다. 빵은 정직하니까.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적은 월급이지만 꼬박꼬박 모아 어머니 병원비로 진 빚을 조금씩 갚아가고 있다. 재작년 35년 만에 첫사랑이 찾아왔다. 우연히 들른 옷가게에서 만난 그녀였다. 처음에는 큰 인상이 없었다. 흔히 말하는 첫눈에 반하는 느낌은 아니었다. 그런데 볼수록 신비롭게 마음이 끌렸다. 알고 보니 6살 연상이었고 만난 지 1년이 훌쩍 지나서야 그녀가 사별한 아이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상하게도 전혀 놀랍지 않았다. 오히려 더 예뻐 보였으니 단단히 빠진 모양이었다. 젊을 때부터 옷가게를 운영한 경험으로 지금은 매출이 부진한 매장에 파견돼 실적을 끌어올리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자리가 잡히면 결혼도 할 생각이다. 그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은 이미 굳혔다. 나중에 돈이 모이면 작은 빵집 옆에 작은 보육원을 짓고 싶다. 이름은 빠세리로 하려 한다. 이탈리아어와 라틴어로 참새를 뜻하는 말인데 원래 의미는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다.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 가는 인생에서 부모를 잘못 만나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작은 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꿈이다. 오래전 독일의 유아교육 논문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돼 반항적이던 아이들이 빵 반죽을 만지면서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 아픔을 가진 아이들에게 빵을 만지게 해주고 언젠가는 그들의 빵집도 차려주고 싶다. 특이한 삶이라는 걸 안다. 그래도 이 삶이 언젠가는 평범해지기를 조용히 기대하면서 오늘도 반죽을 치댄다.